존경하는 전국대학교 신방송학과 교수로 있는 이상훈입니다. 사실 우선 감사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이 자리를 유영식 회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또 사실 우리 영상 관련 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김혜준 위원장님, 또 이 기회로 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기록원의 신공리 박사님께서 2015년인가 지금 2년 전에 영상 기록물에 대한 그런 보관 관련해서 저한테라고 연락을 주셔서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나중에 지금 우리 최효진 박사께서 위원께서 자세하게 아마 내용들을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에 이 아카이브를 처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그 당시에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그게 어떤 과정을 좀 거쳐서 실행이 되었었고, 그게 왜 실패를 했나,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왜 그것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가. 그래서 그 실패했던 그런 상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 논의를 시작한 이 마당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단초를 제가 좀 말씀드린 그 정도로 제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은 환경들이 변했고,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변한 환경 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 변하고 있는 그런 원칙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변한 것과 또 변하지 않은 원칙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영역을 우선 좀 간단한 영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카이브,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에 대한 기획과 그다음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은 1998년 말, 제 기억이 맞으면 1999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989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기관이 생기냐면 방송개발원이라고 하는 정책연구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생겼던 방송개발원은 프랑스의, 우리가 지금 영상기록원 이야기할 때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프랑스 인하 모델을 따서 우리나라에 그 연구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89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96년도에 방송영상 기록물 종합보관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서 보고서가 90년대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1998년도에 아카이브 설립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기획을 문광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게 한국 논의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실제로 1996년도 그러니까 1989년도에 방송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 이름은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라고 바뀝니다. 그게 아마 2000년도가 그렇게 바뀌었고, 그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문화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게임 개발원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그 콘텐츠진흥원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6년 그 정도만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보면 실제로 아카이브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 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관한 그 해외의 그런 보관 상황이나 운영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때도 전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급작스럽게 우리나라도 디지털화에 대한 그런 관심과 실제로 방송의 디지털화가 같이 겹치면서 아주 묘하게 그때 아카이브를 설립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기왕에 이래 된 거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지 말고 디지털화를 해서 하자라고 그때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아카이빙을 디지털화로 하기로 했던 국가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획으로 대규모 아카이빙을 아예 디지털화를 하자,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이제 제가 꼭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기술 변화,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술 변화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주동할 수 있는 힘도 되었고, 나중에 보면 실패하게 만든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 과거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0년부터 이름이 명칭이 바뀐 방송개발원에서 저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그 조직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연구센터, 정보센터, 인력센터, 진흙사업본부라고 하는 것은 영상산업진흥원으로 바뀌면서 확대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센터, 정보센터, 인력센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프랑스 인하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여기 정보센터죠. 정보센터에서 프랑스 국내의 모든 방송 영상 프로그램들을 보관하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이어서 정책 연구, 프로그램 연구, 그 다음에 방송 인력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루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잘 되는 조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안 돌아가고 아주 원칙에 맞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다른 조직들과 이제 다 합치게 되고 하면서 이런 기능들도 이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만들었던 그 인하의 그 모델,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혹은 약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문제점들입니다. 그 만약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을 생각을 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던 것들이, 우선 새롭게 전자매체가 디지털화돼서 일어나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대량 유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거기에는 권리사의 권리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창작에 대한 권리 기소 문제, 이게 분명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화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유통을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할 것인가 했던 게 공중에 한정하는 거냐, 뭐 상업적으로 활용을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작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재검토를 해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고민들이 했던 겁니다. 이게 1998년, 99년 그 당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도 거의 해결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해결되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이런 것들은 그 관련된 기관, 관련된 사람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끼리 합의를 이루어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게 외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좀 거기에 따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여기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 그런 부분들이 합의를 이제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금 되게 좀 촌스럽기도 하고 그림이 좀 그렇기도 한데 이제 이렇게 좀 촌스러웠습니다. 네. 2000년 이거 하면서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가 수정증이 있는 집에 손이 들떡 떨리는 보존, 그러니까 영상 자료의 보존 디지털화. 그래서 이것은 국가문화유산 보존의 영역. 그 다음에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 그 말 그대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각지 못했던 이게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은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저 때는 저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사안처럼 생각이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국가주요유산물을 수집 보관하고 그래서 디지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소스 자료 제공, 그 다음에 저작권 위탁 관리 시스템까지 운영하는 이제 요게 기본적인 그림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왜 제가 이 그림 가져왔냐면 실제로 공공 영역에서 이 영상 아카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어떤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저 부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아주 지금 생각하면 그 아주 충분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거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역시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영상산업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냐 하면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그 당시를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환경이 저때 이제 우리나라에 케이블 TV가 생기게 되고 94년부터 5년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2000년에 SBS가 생기면서 방송 시장이 개방되고 그래서 방송의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이 이때도 아주 급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프로덕션의 급증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체가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덕션까지 확대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다음 규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탈규제 혹은 규제 완화 왜냐하면 방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환경이 완화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고 문화 환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때부터 사실 21세기 경제의 핵심은 문화 산업이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주 높아졌던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다음 수용자 환경 지금 요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온 디맨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저 때부터 이제 수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그래서 온 디맨드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시작됐던 그런 때란 말이죠. 어떤 디지털 기술 환경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웹 기반의 인터넷이 이제 활용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그 당시에 정책을 추진했던 담당 부처가 문화관광부 지금 뭐죠 문화체육 관광부 그랬습니다. 그 처음에 96년도는 그때는 뭐였냐면 관광부 이전에 공보처 뭐였지
공보처담의 문화부, 예,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관 기관이 그 당시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되는. 그 사실 이 관계가 굉장히 아주 유기적으로 잘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정책 목표에 대한 그런 수단, 그리고 목표에 대한 공유, 공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이것들이 다 삐걱삐걱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 정책 추진 저 부분이 예산과 맞물려가지고 문광부와 또 방송위원회 이제 이것들 간에 또 알력이 생기기도 시작하고 갈등도 있기도 하고 물론 협력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주관 부서 자체의 어떤 확실한 위상 이런 것들도 좀 부족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만약에 새롭게 아카이브에 대한 정책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정책을 추진하는 이 부분들의 어떤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지금 방송 환경의 변화는 20년, 15년 전이나 지금 뭐 약간의 뭐 변화있지만 기존의 그런 틀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단계가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이 실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것이 이런 공공 아카이브 하는 데서는 걸림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한 그런 환경이니까 오히려 더 환경은 나아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틀에서 보면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문화자산을 디지털 영상 체계에서 보존하는, 그래서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영상 자료 및 역사화된 자료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 보관, 복원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복원도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건 아날로그로 지금 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기관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뭐 기록적인 차원,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든지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초매체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그런 시스템적 연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사상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초미디어의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사실 1999년, 2000년도에 제가 그 기술자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기술자들을 정말 다 모아서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로 아카이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그 시스템을 그려보자 하고 만든 겁니다. 이 시스템. 그런데 지금도 뭐 동일합니다.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BBC 아카이브에 이제 갔을 때 그게 1999년 말 2000년 초였던 것 같아요. 2001년인가. 그 갔더니 BBC 아카이브에서도 디지털화를 할 계획이 있다. 디지털화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급하게 뛰어간 겁니다. 도대체 우리도 빨리 디지털 해야 되는데 BBC는 과연 디지털화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급하게 뛰어갔더니 정말 조그마한 방에서 기술자 2사람이 앉아가지고 아날로그 테이프를 압축하는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긴 하구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이걸 하겠다고 뛰어다니던 제가 모자란 분이 또 이런 거기도 하구나. 제가 뭐 그런 걸 느끼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때도 BBC에서는 과연 이걸 디지털화 했을 때 이걸 활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로
압축을 했을 때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압축했을 때 이것을 과연 다시 재활용할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압축을 해야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인가 라는 문제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공공에게 전달됐을 때 과연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는, 그때는 접촉해서 누구든지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의 오픈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화해서 올렸을 때 과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양의 아날로그 테이프들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이걸 디지털화할 것인가,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저장 장치가 지금처럼 USB가 1테라짜리까지 있을 이런 건 꿈도 못 꿀 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디지털화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매체에다가 디지털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과학자들이 그 영상 전문가들하고 앉아서 그 골방에서 서버하고 뭐 이렇게 두고 계속 그걸 이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BBC에서는 20메가로 압축을 했어요. 20메가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와서 저는 어떻게 제안했냐면 우린 4메가로 하자. 그래서 4메가로 하면 기본적으로 스튜디오물 많이 움직이지 않는 스튜디오물, 그다음에 뉴스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재생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하게 됐던 이제 그런 굉장히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실 준비를 했던 거고, 저희들은 정말 뒤에 시작하면서 그런 디지털화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한번 빨리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앞서 나가보자 하는 그런 욕심도 좀 컸던 거죠. 그러니 어떤 사단이 일어났냐면 정말 기술 발전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못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은 혹은 준비는 전혀 안 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억지로 그냥 시작을 했던 그런 경우였다. 지금 반성을 하자면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개척자 같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반성이 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공공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와 문화산업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 이건 이제 공적 영역과 그다음에 산업적 영역을 지금 나눠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공공 영상 아카이브를 하려면 한 가지만 사실 그때 배운 게 뭔가면 제가 생각했던 게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그 복잡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공공 영역에서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만 달성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맞는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 놓는 새로운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공공영상 아카이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가가치, 새로운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동시에 다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각 방송사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가진 주체들이 우리가 가지는 프로그램은 앞으로 엄청나게 돈이 되는 거다. 이건 우리 재산이다. 그래서 이건 쉽게 공공 영역으로 내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게 뭐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강했던 거죠. 이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결국 우리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카이브를 그 당시에 공공 아카이브를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지 못했던 그 이유들이 뭔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철학적인 영역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영상 자료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문헌 자료에 대해서 영상 자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사실 좀 떨어진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자료를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보존하고 그것을 문화유산으로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공감이 사실 좀 약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특히 이제 방송사들에 관련된 건데, 지난 그 대선 때 SBS에서 아마 그 어떤 기자가 그 세월호 관련된 그 부분 잘 그 문제가 좀 있어서 뉴스에 그 다음날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지워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한 아카이브 쪽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보면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뉴스 내보는 것을 그게 자기 소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우선 첫 번째 이런 초기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방송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 방송에 나가는 것들이 그게 뉴스가 됐건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됐건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오보라든지 아니면 제작이 잘못됐다든지 내용이나 형식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보관돼서 뭐 10년, 50년, 100년 뒤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그것 때문에 아카이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뉴스 아카이빙에 대해서 자기들 오보가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오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실제로 영상의 기록이고 역사물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각은 우리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런 방송사에서 지금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은 지금 사적 소유냐, 방송사의 사적 소유냐 아니면 공적 소유냐에 대한 그런 논의, 그게 사회적인 논의도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방송사들 간에도 저거에 대한 어떤 공감이 부족했던 그런 다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적인 거다. 그것은 실제로 방송사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가 지금 공영방송사라고 부르는 KBS와 MBC의 경우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성격에 대한 그런 자각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영방송사가 공공 기관으로서의 공적 성격,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를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공공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공적 마인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결국 국가와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공통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오픈되는 공개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지금 기반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KBS와 MBC를 우리는 공영방송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그 앞에다 공영자를 붙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KBS와 MBC, 저는 사실 KBS는 굉장히 섭섭한 게 많은데 말이죠. 왜냐하면 아니 제가 이게 뭐 KBS가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KBS가 이 방송 영상물에 있어서는 KBS가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형님 아닙니까? KBS가 제가 하겠다라고 났으면 사실 다른 방송에서 그냥 따라온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게 KBS가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그때 아마 KBS 안에 뉴미디어 본부가 새로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과연 방송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을 컨텐츠로 보고, 문화산업 컨텐츠로 보고, 이것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 그것들이 상당히 강조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공공적인 그런 서비스로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격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저 5분 남았다라고 해서 5분 안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공공방송 영상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다 채찍두더라도 실제로 공공 영역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방송법에서 늘 이야기하는 시청자 주권의 보장에 대한 이 시청자 주권의 보장 저 부분이 사실은 2000년도에 새롭게 방송법이 통과되면서 처음 들어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다 같은 이야기고 간단히 이제 인하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를 본다면 지금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소위 인터넷 납본죄라는 것이 실시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지금 등록된 웹사이트들을 전부 납본하는 거예요. 그걸 인하에서 다 녹화를 하는 거죠. 그런 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이제 대상 프로그램. 자, 그래서 인하가 그렇게 강력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뭔가 하면 의무기탁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양도법이 방송 프로그램 양도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법들이 있습니다. 의무기탁법은 지상파 방송국은 프랑스 국내에서 제작하고 방송한 프로그램의 복사물을 본본이 아니라 이제 이때는 아날로그 때입니다. 아날로그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물을 기탁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양도법은 그 인하에 기탁된 것이 제작 후 3년이 경과하면 그 소유권이 인하로 귀속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도 인하가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아주 강력한 법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가 그렇게 강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랑스에는 기본적으로 시청료를 받아서 공영방송사들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공영방송사는 시청료가 한 7, 그 다음에 다른 보조, 그 다음에 협찬 이런 것들이 한 3, 7대3 그 정도 구조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이름을 공공시청각 지원금이라고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그 명칭을 바꿨고 그래서 인하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 조직의 그런 예산이 아니라 이런 방송법에 지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청각 지원금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그 시청료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적 능력입니다. 그걸 KBS가 다 가져갑니다 지금. 그런데 KBS에서 프로그램 공공영상 아카이브의 프로그램을 안 내놓는다,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841, 842, 843, 844, 845 해서 지금 인하에 기본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그 법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 철학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납본제라고 하는 혹은 지금 디지털 환경에 좀 적합한 이런 납본의 그런 성격을 가진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서건 영상이건 납본을 하지 않으면 그 저작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동을 시켜서 하는 방식도 있는 거죠, 미국처럼. 그래서 어쨌든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영상물을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아카이브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제 예산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로 그 예산권들이 넘어가게 되고 또 그 예산은 기재부에서 결정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제대로 영상 아카이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는 그런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는 감사대로 늘 받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여기 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느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저는 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선 그런 것들을 방송법 안에 좀 이 영상 아카이브 설립에 대한 지금 그 방송법의 프로그램 보관 및 활용 조항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방송사들은 거기에 협조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법 조항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국가기록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저런 조직의 힘이 커야 된다. 법적인 지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기관에서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국가지진기록물법 여기서 만약에 방송 영상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아예 해버리고 그것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관이 국가기록원의 영역 혹은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제가 지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했던 걸 생각해 보면 공공영상 아카이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기술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이거 말은 하기 쉬운데 너무 공유하기 힘든 겁니다. 정말 공공영상 아카이브, 우리나라 문화자산으로서 혹은 기록물로서 역사물로서 이것이 공공에게 서비스 될 수 있는 그리고 연구자에게 서비스 될 수 있는 상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가치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그 부가는 말 그대로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규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게 수익사업에 아주 중요한 것이냐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걸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영상 아카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것, 공적인 것, 방송 프로그램은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법제도,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 지금 여기 모여주신 지금 그러니까 주체들이시죠. 제가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밥도 샀고요. 제가 술도 샀고요. 뭐 1박 2일로 어디 같이 정말 기자 혹은 자료실 직원 다 해서 같이 우리 워크숍 합시다. 제가 사비까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 모인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이런 영상 아카이브의 설립을 준비를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주체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이에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촌에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하여튼 뭐 제가 좀 두서없이 뭐 급하게 좀 이렇게 발제를 했습니다만 아마 중요한 건 이제 최박사님께서 해주시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제 발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